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 철원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산간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5cm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은 어젯밤 10시 기준 50편이 결항하고 2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서울 세곡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버스 기사는 사고 당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구속되면서 김 씨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어제 새벽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의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로 3명이 더 검찰에 자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수한 사람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중국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로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노조를 결성한 스타벅스 노조가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만에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전체 매장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국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월요일인 내일까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제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현재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오늘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32cm의 눈이 내렸고 사제비에도 28cm를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제주 중산간 일부 도로는 쌓인 눈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곳도 많습니다.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어젯밤 10시쯤부터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항공기 운항이 일부 통제되고 있는데요.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제주공항에서 오늘 오전 출발이 예정된 국내선 가운데 10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군산행은 정오쯤 출발이 예정된 비행편까지 모두 2편이 결항이 결정됐고 서울행이 3편, 광주행이 2편, 부산과 청주, 원주행이 각각 1편씩 취소됐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대부분 여객선도 역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륙 상황도 좋진 않은데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이 어디입니까? 네, 내륙에선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까지 적설량이 가장 많은 건 전북 군산으로 35cm 넘는 눈이 내린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많게는 15cm에 달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른 내륙 지역에선 한파가 기승입니다. 서울 영하 13도를 비롯해서 춘천 영하 17도, 음성 영하 20도 등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 또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 체감온도 역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많은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오늘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파 예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데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 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수도 계량기 함 내부를 헌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를 비닐이나 에어캡으로 덮어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영하 10도 미만의 한파가 이어지면 장시간 외출할 때나 야간에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서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른 눈과 한파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편 무궁화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한파 속에 2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도로 위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아침, 서울 강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코앞에 있습니다. 버스가 치고 지나간 안전봉들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도로에는 약한 경사가 있습니다. 이걸 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미끄러지면 사고나 어제는 왜 연막을 좀 안 벌주지. 아버지가 막 통금을 하면서 저쪽에서 건너편에 차가 앞으로 내려오더라. 버스 기사는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충남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앞에서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눈길의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승객 35명 모두 안전띠를 한 덕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200m 간격으로 이중추돌과 삼중추돌이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드물게 많은 눈이 내린 전남 광주 지역에선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무궁화호 열차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별다른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마냥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었죠.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코레일 측은 낮 12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여수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이상이 생겨서 기관차를 바꿔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고성 야산에서 난 불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밤 11시 55분쯤 주부를 진화했습니다. 주민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 0.5헥타르가 탔습니다. 8시간 만에 주택에서 난 불까지 모두 끈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금천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일대 교통이 한때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탄천휴게소 인근에서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기사가 크게 다쳤고 승객 2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장 점검을 위해 갓길에 멈춰둔 25톤 화물차가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져 연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 2명이 범죄 수익을 숨겨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받을 압박도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모 이사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숨겨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법인 계좌가 압류될까 봐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의 범죄 수익 은닉 흔적을 쫓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대장동 수사의 가장 큰 축이라며 앞으로도 숨겨진 돈이 더 있는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씨 주변을 향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수익 환수를 넘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씨는 현재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 측의 비리 연루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데 측근 수사나 재산 추적이 계속되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된 김 씨 측근들이 모두 이 대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앞으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준 화천대유 최모 이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이한성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지난 14일 측근 체포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현재 폐와 간에 손상이 있는 상태라며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현재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9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할 당시 실무진들에게 사업 참여를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 순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압박을 받는 이 대표가 엄동설한 속에 거리로 나선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안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경청 투어에 나선 건 여야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이견으로 꽉 막혔을 시점입니다. 40여일 만에 재개한 거리 연설에서 처음으로 꺼낸 주제 역시 법인세 그리고 민생 문제였습니다. 다수 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 리치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 건 자신이라는 듯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이 대표. 정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장외 여론전에 나선 셈인데 이는 복잡한 당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최측근 구속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당내 계속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사면설이 제기된 김경수 역할론, 이재명 대안론이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 반전 카드가 절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정부를 구성했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 또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예산 협상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며 결단력을 보여주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다 함께 장외투쟁하길 바라다가 호응이 없자 나홀로 나선 셈이라거나 지지율 반등에 별 효과 없을 거라는 당 안팎의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가하게 막걸리 마시며 지방으로 방탄 투어를 돌면서 방탄 투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론전과 민생 챙기기라는 쌍끌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운명의 키를 진 건 결국 검찰이라는 점이 이 대표에겐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내년 초에 당대표를 새로 뽑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움직임에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때 대거 유입된 2030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권담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대표를 뽑을 때 책임당원 투표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규칙을 바꿔 아예 당원 투표로만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그 투표권은 당원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친윤계 당권 주자들은 반색합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선 비윤계 주자가 압도적 강세지만 당 지지층만 따로 떼면 판세가 비슷해지는 경향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100% 당원 투표로 할 경우 지지율이 확 주는 비윤계나 인지도가 높은 당권 주자들은 펄쩍 뛰며 반대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데 당심만 반영하면 중도 확장을 통해 민심을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총선 때 우리 당원들 이외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야 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 주자들 사이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과연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2030과 40대 이하 당원이 33%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2030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거 유입됐는데 이 전 대표의 경우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라며 전당대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은 결국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친윤으로 향할 거란 분석도 있어 당원 100만 명 시대가 어느 쪽 판세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응 방안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동안 고전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30% 중반을 회복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연말 연초 40%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20% 후반까지 내려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타고 한 달 만에 30%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5개월여 만입니다. 상승세는 지지층 결집 효과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처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11월 첫 주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비속어 파문 등 국정 혼란이 잠잠해진 가운데 최근 화물연대 대응이나 지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등이 동력이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법을 중요시하는 원칙적 대응이 주요했다며 국민이 대선 때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꼽은 긍정평가의 이유 역시 노조 대응이 20%, 공정과 정의 원칙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집토끼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생각보다 부정평가가 많이 떨어져 유동층이 생긴 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구체화돼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중도층 공략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 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층의 마음을 끄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말 연초 언론에 나올 신년 조사에서 목표 지지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게 지지율. 여론 동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승세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서울 서초동 사저를 찾아 이웃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과 함께 서초동 사저를 찾아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달여 전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때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외교 일정 등으로 늦어졌다며 그동안 주민들과 이웃이라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포함하는 안보 문서를 확정한 날, 중국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항모전단은 랴오닝함을 비롯해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과 고속 전투지원함 등 6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랴오닝함 전단에 만톤급 구축함이 최대 3척이 참여했다며 과거 랴오닝함 전단에는 만톤급 한 척뿐이었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근거 없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靠渲染中国威胁为自身强军扩武寻找借口的图谋是不可能得逞的。 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as well.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북한의 반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위권 행사인 만큼 협의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일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걸프전 승리의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미 우주군이 본토 밖으로는 3번째로 주한미군에 창설됐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우주작전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인데 우리 군에는 언제쯤 생길지 관심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창설된 주한미 우주군은 인공위성 자산을 기반으로 적 미사일 탐지, 우주기상 예보 등 대기권 밖 우주 영역에서 작전하며 관련 정보를 미 본토 우주군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Enhances our ability to defend the homeland and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미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사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 8,400여 명 규모의 독립된 군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공군 산하에 창설한 우주사령부가 모태입니다. 우주사령부는 90년대 초 벌어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데 당시 인공위성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 GPS 기술로 이라크의 기갑부대나 주요 시설물 등을 정확히 탐지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늘어나고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주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군의 공식적인 우주작전 관련 부대는 공군 우주작전 대대 하나뿐인데 최고 지휘관은 소령, 병력은 100여 명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군사용 정찰 위성이 없는 탓에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 우주 물체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수준의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우주 자산으로 전력화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의 우주 작전이며 향후 전력화 예정인 군 정찰 위성 임무 계획과 운용 임무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우주 굴기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우주 작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공군은 오는 2050년 우주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전천후 우주 감시와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주작전이 공군의 영역을 넘어 육상과 해상작전에도 필수적인 만큼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육해 공군 간의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에서 햄버거와 빵 같은 서양 음식이 등장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들이 탑처럼 높이 솟아 있습니다. 햄버거는 물론 케이크까지 밀가루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있습니다. 진열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놓칠세라 휴대전화에 담으려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인 평양면옥에서 열린 밀가루 음식 전시회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북한 내 유명 식당과 공장 등 70여 개 단위가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선전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가공품을 더 많이 찾아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전시회를 연 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대신 밀 생산을 늘려 주식을 대체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질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밀농사를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식생활 구조 변화로 밀의 수요가 늘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밀보리 중심으로 알곡 생산 구조 변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1호 명령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전시회가 개최된 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북한의 기후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북한 주민의 주식을 밀로 바꾸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이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은 요즘 다시 음모론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최악의 총기 3사 사건이면서 또 미국 음모론의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10년을 맞아서인데요. 특히 지금의 음모론 확산을 도운 SNS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성난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힘으로 점거하는 순간 지구촌은 미국 민주주의의 침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지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Donald Trump understood that very well. You know, that ancient theory that a lie repeated often enough takes on a life of its own almost as truth, and that you'll get a certain number of people who will believe it. 이 사람은 더 거친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26명이 희생한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로 가장한 배우를 동원한 조작극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의 음모론이 그런 것처럼 처음엔 누구나 고웃음 치다가 정말 그런 거 아니냐는 사람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또 그런 사람끼리 SNS에서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으며 확신으로 굳어졌고 결국 희생한 아이의 무덤에 소변을 뿌리거나 난사범에 맞서다 숨진 교장의 딸에게 성폭행하겠다는 위험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Social media is a very useful tool for dividing us and turning us against each other by spreading and sowing doubt in unassailable truth, established science, and established facts. 음모론을 퍼뜨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샌디욱 음모론의 주역은 욕도 먹었지만 자신이 가진 매체의 독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체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은 조작된 개표로 대통령이 됐다고 믿게 된 지금 중간 선거로 다소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추진합니다.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해 현지 시각 19일 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 등을 내란 혐의 기소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발칸반도의 관광 대국 크로아티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EU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유로화 도입이 이뤄진 건데요. 현지 소식은 김유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1일 0시부터 20번째 유로화 사용 국가가 되는 크로아티아. 지난 2013년 7월 1일 유럽연합 가입 이후 10년 만입니다. 자국 통화 꾼화 대신 유로화 전면 사용을 앞두고 현지 시민과 한인 자영업자 등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Bar će se lakše stranci naviknuti kupovati, možda će i turizam procvjetati zbog toga i te neke stvari. Možda ćemo svi imati više posla, možda nam bude i bolje. Strancima će u Hrvatskoj biti puno lakše plaćati u trgovinama. Mislim da će se stanovnici Hrvatske također vrlo lako i brzo prilagoditi tome. 특히 한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유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더 편리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전체 산업의 약 20%가 관광업인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이 유로화를 운하로 환전해 사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로화 도입은 시기의 문제로 분석됐던 상황. 크로아티아 정부는 2020년부터 유로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정치적인 안정성과 투명한 공공금융관리 등 유로 도입을 위한 합의사항을 따르며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변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크고 작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크로아티아의 이번 유로화 전환이 자칫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는 30여 년 정도 된 신생 국가지만 이미 두 번의 화폐 변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990. mijenjali smo jugoslavenski dinar u hrvatski dinar, sredinom 90. hrvatski dinar u kunu i sada za nešto manje od mjesec dana mijenjat ćemo hrvatsku kunu za euro. No međutim, hrvatska vlada je napravila sve potrebne predradnje i komunikacije kako bi umanjila bojazan koja postoji kod stanovništva. 특히 그동안 유로 경제구역에서 환율 변화로 인한 고충을 감수해온 크로아티아 기업들은 이번 유로화 도입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YTN 월드 김유광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경기장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3, 4위전에서 그바르디올의 선제골과 오르시치의 결승골로 모로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오르시치는 지난 2015년 K리그로 이적해서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오늘 밤 12시에 열립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지 또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은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우승팀에서 골든볼이 나오면 28년 만입니다.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메시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드컵 최우수 선수상은 지난 94년 월드컵 이후 28년간 우승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 러시아 대회에서는 프랑스가 우승했지만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가 골든볼을 받았고 2014 브라질 대회에서는 독일이 우승했지만 메시가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일격을 당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Muy inteligente, que sabe sufrir cuando tiene que sufrir, que sabe tener la pelota cuando hay que tenerla, que sabe cuándo se puede presionar, cuándo hay que replegar, que sabe leer muy bien los partidos y que sobre todo lo prepara muy bien a todos los partidos, que tiene un cuerpo técnico que... 메시보다 11살이나 어린 은바페는 이미 20살 때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 대회 때 4골을 넣으며 영플레이어 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16강전 아르헨티나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후반에만 2골을 몰아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16강전이 메시와 은바페가 맞대결한 유일한 A매치입니다. Plan anti-Messi, on va faire en sorte de limiter au maximum son influence, comme les Argentins. On va faire en sorte de limiter l'influence de certains de mes joueurs aussi.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고 있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은바페와 메시. 이번 대회 5골로 나란히 득점 1위에 올라 있어 결승에서 골을 넣는 선수가 득점왕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월드컵은 32개 나라가 조별리그부터 치릅니다. 다음 북중미 대회부터는 48개 나라로 늘어나는데 피파 회장이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전 승리 뒤 전 국민이 긴장 속에 지켜봤던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같은 조 4개 나라가 동시에 3차전을 치르고 1, 2위가 16강에 올라가는 방식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로 늘어나는 북중미 월드컵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초 피파는 한 조를 3개국으로 줄여 16개 조를 만들고 각 조 1, 2위로 32강을 치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대회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groups of four have been absolutely incredible in the sense that until the last minute of the last match, you would not know who goes ahead. I think we have to revisit or at least rediscuss.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다시 마스크를 쓰고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눈이 내린 런던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EPL 4위인 토트넘은 22일 프랑스 니스와 친선 경기를 한 뒤 26일 브렌트포드전으로 시즌을 다시 시작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달 궤도에 잘 진입했는지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1차 진입 기동을 한 것으로 항우연은 추력기를 가동해 시속 8,000km에 달하는 다누리의 속도를 7,500km까지 감속했습니다. 시간과 방향과 위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여야 안 줄여주고 너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과하게 극단적으로 줄여져 버리게 되면 구심력에 의해서 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누리의 1차 진입 기동 성공 여부는 데이터 분석을 거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기동에 성공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하루 2번씩 돕니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 추가 기동이 계획돼 있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달 상공 100km를 원궤도로 하루 12번씩 돌게 됩니다. 다누리가 이달 말까지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탑재체를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 등을 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건 물론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임무는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 2월쯤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작은 물방울, 비말이 튀어오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심각성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미국 연구진이 변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비말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 내려야겠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뚜껑 없는 변기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자 작은 물방울들이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2대의 레이저를 이용해 변기물을 내릴 때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말은 초속 2m로 분출됐는데 성인 여성의 호흡기 높이까지 순식간에 튀어올랐습니다. 분출 방향은 주로 뒷벽을 향했지만 천장까지 튀어올랐다가 앞으로 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말 입자의 속도는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튀어나온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무거운 비말은 몇 초 안에 가라앉았지만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공중에 몇 분간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r role is to understand the physics of this mechanism and show that that could lead to exposure of pathogens. I think this will change your relationship with toilets. 연구팀은 화장실 변기가 배설물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오염된 비말을 밖으로 내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변이나 휴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으며 화장실 칸막이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중 화장실에서는 오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비말이 튀어나와 대장균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는 건 60여 년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친구 2명을 잃은 10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금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며 특히 10대가 더욱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10대에서 20대는 친구들에 대한 그 존재가 훨씬 더 큰 시기거든요. 나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치료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고립하면서 자신을 외부하고의 관계에서 끊는 관계를 보이거든요. 10대들은 우울과 불안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한두 번 치료를 권고하고 말 게 아니라 PTSD의 다양한 증상을 알리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권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짜증도 많아지고 행동 문제가 많아지고 뭐 싸움을 한다든지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지 않아도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받으라라고 안내해주는. 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난과 혐오의 2차 가해는 증상을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기사 댓글 차단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 자기를 향한 비난과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자살 충동이라든가 또는 자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와 함께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난 뒤에도 PTSD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대는 물론 젊은 층 피해자가 많은 이태원 참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예정인 학교는 3천여 곳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꾸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서 부활한 농어촌 작은 학교의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등교는 보통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버스를 이용합니다. 학교에 딸린 텃밭은 기본. 도시에서 온 유학생을 위해 학교 앞에 집까지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교정에 100년 된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전교생이 자전거를 타고 바다에 가는 등 도시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활동이 일상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골프를 배우고 필드에 나가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을에 하나 남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농사와 서핑, 물고기 잡이를 가르치는 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마을 주민입니다. 학생들이 할머니 말씀을 받아 적어 마을 이야기 그림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찾아온 학생이 70%가 넘는 이 중학교는 드론과 3D 프린터를 사용해 학교 모형을 만드는 과학 탐구반, 전교생 1인 1학기 배우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전국 대회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악기를 만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15곳의 평균 학생 수는 49명. 대부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과밀 학교와 달리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춤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이제 노동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밑그림에는 노동시간 제한을 유연하게 바꾸는 걸 포함해 대규모 개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하나하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추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노동계의 수건이지만 권고안 말미에 덧붙이는 제안 수준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노동개혁 과제들과 함께 언급하면서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60%가 넘지만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없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방치된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세 가지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임금 계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자는 의도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이 또 이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기준임금이 뭐냐 가지고 그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임금병세에서 찍혀 있는 그 수당들이 다 임금으로 돼서 그 정확하게 그 지급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비대면 근로 확산으로 휴식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며 공짜 야근의 원흉인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시 근로 감독 실시와 근로시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부분은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노사자치 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과 노동 형벌 제도를 개편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노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1년 전에 노조를 결성한 미국 스타벅스 노조가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만에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앞. 시위대가 파업 중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매장은 굳게 닫혀 있고 시위대는 계약 없이는 커피도 없다는 피켓을 들고 파업을 알립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I am here today to protest against the unfair labor practices that Starbucks has been thrusting upon us. 100여 개 매장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바리스타가 파업에 동참한 노조는 사측에 지금까지 44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스타벅스 측은 직원들이 고용주와 직접 협상해야 일이 순조롭다며 노조를 통한 단체 교섭에 반대합니다. 노조를 상대로 협상법규 위반 등 47건의 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But at these bargaining sessions, they literally walk out after the first 15 minutes. They introduce themselves and then they just leave. So, they're really not bargaining at all. 9천여 개에 달하는 전체 직영 매장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당국인 노동관계위원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법 해고하거나 좌천시킨 고용주에게 처벌과 피해 보상 책임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는 노동계의 큰 승리라며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스타벅스 창사 이래 첫 노조가 탄생한 데 이어 무노조를 고집해온 아마존과 애플에도 결성되는 등 구인난과 MZ세대 유입의 영향으로 미국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관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둔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이후 그나마 괜찮았던 청년층 취업자도 2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내년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고용 상황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폐업이 잇따랐던 지난 2020년, 고용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취업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올해까지 취업자는 쪼그라든 2020년의 기저효과 덕에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도 6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가폭이 반년째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고용 한파가 극심했던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감소가 많이 확대돼서 지금 21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해제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숙박, 음식점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내년 고용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 10분의 1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시장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영세한 업체와 위기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국내 최대 약재 시장으로 꼽히지만 코로나19가 3년간 이어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단 손님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였고요. 또 수입품이 많이 취급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일단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시장 한가운데 버려진 극장을 리모델링해 스타벅스가 지역사회에 특화된 상생 매장을 열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시장 유입률을 높이고 중소벤처 기업부 등과 협약식을 맺어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상생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또 상인들을 또 이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하는 또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협력사 지원 사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협력사를 찾았고 LG 구광모 회장도 해마다 사회 공헌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용문이 된 유통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발굴한 중소업체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회사 규모가 이제 크게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까지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요. 이제 올리브영에서 입점을 도와주시고 이제 매장에 전국 매장에 이제 저희 제품을 깔아주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질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7,000여 개 업체에 배달비와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합니다. 통사, 중소소상공인, 소비자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익들을 사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까지도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 수익 일부는 소외계층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상생 협력 노력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남은 2주간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이면 항상 언급되는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남은 2주 안에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이율대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펀드는 그 계좌 개념이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다 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는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 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금융사에서든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됩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계좌를 가신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천드리고요. IRP 단독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IRP 700만 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섣불리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말일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 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받는 돈보다 돌려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울산에서는 연말 연시를 알리는 빛 조형물들이 도심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경관 조명 터널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조명 불빛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간판 불빛과 어우러져 그 화려함은 배가 됩니다. 오랜만에 남편이랑 거리 나왔는데요. 밝은 조명 때문에 이제 연말 느낌도 나고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서 너무 좋습니다. 가로수에도 서로를 이어주는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연말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심공원은 양탄자처럼 깔린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밤 하늘별을 쏟아부은 듯 황홀한 조명 아래서 산책을 즐기고 추억을 쌓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맞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앙증맞은 눈사람 조명도 마련됐습니다. 밤에 어두운데 이렇게 밝고 빛나니까 이쁘고 이렇게 매일 산책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루돌프랑 눈사람도 있고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울산 남구는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우리 남구의 디자인 거리마다 예쁜 야간 조명 등이 불을 밝혔는데요. 이 불빛이 시민 여러분에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서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 경관 조명은 내년 3월까지 야간 도심 곳곳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산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타 수영복을 입고 달리기를 하거나 스키를 타면서 자선 기금도 모금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산타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호를 지르고 노래하면서 영하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Nagyon szupi, mint mindig. Ez a 18. volt, és nagyon jó. Mindenkinek kellemes ünnepet és boldog karácsonyt. Sziasztok!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참가비는 장애를 가진 미숙아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nnyira jó a hangulata az egésznek, az elején csak ezért jöttük, láttunk a képeket, és annyira tetszett az egésznek a hangulat, hogy döntően ezt ki kell próbáljuk. Aztán nyilván ott van a másik, hogy támogatunk valakit, és tulajdonképpen mindenki kap, ő is és mi is. 미국 메인주에서는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2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모자에 수염까지 완전한 산타 복장을 갖춰 입었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선 기금도 모금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산타 복장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Compartiendo con la familia y disfrutando de lo que es el desfile navideño. Nuevamente, ¿no? Después de la pandemia.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축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로 이름난 전남 강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온 주민이 모여 김장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벌써 3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훈훈한 김장 나눔 현장에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산자락 20여만 평의 둥지를 튼 미륵불의 본산입니다. 동장군의 맹위 속에 수백 명이 김장하느라 분주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한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이겨보자는 마음을 담아 갖은 양념을 버무립니다. 이 김장이 불이웃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고루 배분이 돼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장 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를 줘서. 올해 강진의 사찰에서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2만여 포기. 이불 300여 채와 쌀 300여 포대도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도 육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38년을 끊임없이 올해는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없이 베푸는 자비의 정신과 줄이는 자원봉사의 손길이 자칫 얼어붙을 수 있는 이웃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백사마을에는 올해 유독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난방수단인 연탄 기부는 절반가량 줄었고 내년 마을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단칸방 낡은 난로에 연탄을 채워 넣는 84살 장순분 할머니. 요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연탄은 혹독한 겨울을 날 유일한 난방수단인데 올해 배달비가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탄을 아끼기 위해 이불과 전기 매트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루에 6장 떼는데 연탄이 끊어지면 겨울 내기가 힘들죠. 난로를 못 피니까 추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지 뭐. 이전에는 연탄은행을 통해 후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후원받은 연탄을 저장하기 위해 백사마을에 마련된 창고입니다. 원래 겨울이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00여 장만 남고 텅 비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연탄은행이 후원받은 연탄은 약 25만여 장.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한 달을 나시려면 보통 연탄이 200장 정도가 필요하신데 어르신들에게 연탄 못 드릴 때도 많이 있고 혹은 또 50장, 100장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마을에서의 마지막 겨울일 수 있다는 불안함은 몸을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와 이주가 내년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1200세대가 살던 백사마을은 사전 이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130여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백사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철거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황폐해진 빈집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같은 이주 대책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단칸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5천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될 때까지 거꾸로 들어올 때까지 살아라. 거기 가서 너무너무 막막하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사람은 빠져나가고 연탄 기부마저 줄어든 백사마을. 터전을 떠나기 어려운 주민들은 서글픈 마지막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폐지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인들이 있는데요. 상생의 사업 모델 창출에 도전한 젊은 사업가들을 강민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자원활용센터 앞. 폐지를 가득 실은 어르신의 손수레가 조금 독특합니다. 옆엔 기업 광고가 붙어 있고 크기도 작은 편인데 2017년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출발한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경량화된 리어카입니다. 일반 리어카는 무게 자체가 60에서 70kg에 달하는데 이 리어카는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서 어르신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무겁지 않아서 좋고 옛날에는 한 80kg 내는 걸 끌었더니 너무 무거워서 끌을 수가 없고 요새는 이게 쬐끔해서 참 괜찮아요. 이 기업은 손수레에 붙이는 월 12만 원의 광고 수익으로 어르신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고 기업 유지비를 충당합니다. 영업팀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업은 안정적입니다. 아니 수입이 없다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니까 광고 회사에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종 목표는 어르신과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약 40여 개 구에서 300여 분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키워서 전국으로 확장시키고 싶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다른 기업입니다. 이곳은 폐지를 고물상보다 최대 9배 비싼 가격에 산 뒤에 예술작품이나 종이 가죽으로 재가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이자 중요한 사업 동반자입니다. 폐지 재가공은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사업 장래성까지 갖췄다는 게 이 회사 대표의 생각입니다. 진짜 구조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 펜박스 하나에 한 3개 정도의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작품까지 그려주시면 한 개에 3만 원에 판매하게 되니까. 전국 고물상협회가 추산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은 약 150만 명. 이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 기업가들의 도전 덕분에 어르신들은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감귤 중에 황금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맛은 좋지만 껍질 벗기기가 불편한 게 흠이었는데 이 단점을 없앤 새 품종이 나왔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잘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로 감귤 농사 20년째인 김동찬 씨가 새롭게 도전한 신품종 미래향입니다. 지난해부터 재배 중인데 다른 귤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품도 덜 들어 비교적 키우기 쉽다며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품종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재배하기가 쉬웠습니다. 수세도 아주 건강하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 농민이 재배하는 데는 아주 이거 진짜 1등 제품이 아닌가 해서. 미래향은 기존 황금향이라는 망감류 품종을 개량한 신품종 감귤입니다. 황금향보다 당도도 높고 껍질도 까기 쉬워 먹기 편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관심 있는 감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래향을 개발한 감귤 연구소는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향인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벗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 출하가 가능해 비슷한 시기 출하하는 기존 노지 감귤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황금향보다 10% 많아 감귤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품종 미래향이 오는 2024년부터 일반 농가로 재배가 확대됩니다. 미래향이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전국 시금치 재배량의 20% 정도가 생산됩니다. 올해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늘려서 차별화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수확이 한창인 현장을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밭. 파릇파릇 수확기를 맞은 시금치가 가득합니다. 정성을 들여 키운 농부는 바쁜 손놀림으로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단맛이 풍부해지는 남해 시금치. 특히 올해에는 사포닌 성분의 기능성 영양제를 써서 기존보다 2배가량 사포닌 함량을 늘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금치 생성의 때깔도 참 좋고 또 수확량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수확한 시금치는 세척장에서 씻고 포장을 거쳐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1kg에 평균 3,000원대의 경매가가 형성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4,500여 농가에서 290억 원가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포닌 성분을 늘려 차별화한 시금치로 매출이 더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고품질 사포닌 시금치가 생산됨으로써 특히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또 남해 시금치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금치는 흔히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지만 튀김, 샐러드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보물초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남해 시금치 수확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 지난 14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은 그제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5,916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가족을 이룬 제이크 설리와 레이리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정과 자연과의 공존을 담았습니다.
이 아바타에 맞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담은 우리 영화 영웅이 개봉합니다. 해운대와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 복귀작으로 뮤지컬 영웅의 정성화 배우가 스크린에서도 안중근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고 목숨까지 바쳤지만 선량하고 평범했던 아들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마지막 1년을 담은 뮤지컬 영화 영웅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동명의 뮤지컬 무대에서 14년 동안 안중근으로 살아온 정성화 배우가 스크린에서도 인간 안중근의 고뇌와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해방되면 고국으로 안장해다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대사를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대사입니다. 김고은, 박진주 배우의 가창력과 함께 어머니의 애끓는 모성애를 표현한 나문희 배우의 깊은 연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를 하라 그러는데 조마리아 여사님은 굉장히 결연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아들을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우선 감정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 속 노래의 70%를 현장 라이브 녹음으로 촬영한 한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로 해운대 국제시장으로 2번이나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른 윤재균의 8년 만의 복귀작이기도 합니다. 라이브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딱 선언을 한 순간 사실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장르의 영화, 뮤지컬 영화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 딱 이 목표 하나가 있었어요. 영화의 모티브로 2009년 초연부터 9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영웅도 같은 날 서울에서 개막합니다.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배우가 안중근 역을 맡았고 영화보다 14곡 더 많은 31곡의 넘버가 라이브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무대를 압도하는 앙상블의 합창과 역동적인 군무, 대담한 추격 장면과 하얼빈역의 기차는 영화와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 공식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부터 남미 도피설까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말 연례 기자회견을 취소한 푸틴 대통령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연말해온 아이스하키 경기 출전도 취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식 행사는 지난 9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행사였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 부재설을 일축하려는 듯 16일 푸틴 대통령이 이틀째 내각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영국 더타임스는 미리 찍어둔 영상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 최정예 전투여단으로 불리던 제200 독립기계화 보병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뒤 사실상 와해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등 보안 당국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서 등에 따르면 2개 대대 1,400에서 1,500명 규모로 출발했던 여단은 5월 말쯤 병력이 892명으로 줄었습니다. 문서에는 남은 병사 가운데 21명은 입원 중이며 6명은 실종, 9명은 전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 석점을 그리스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청이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 석점을 그리스 정교회 수장인 베아티투테 레르니모스 2세 앞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서양 박물관을 중심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황청도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번 반환에 대해 진리의 세계적인 길을 따르려는 교황의 진정한 열망의 구체적인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끊임없이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 말도에는 40cm에 가까운 눈이 왔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에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 한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7도, 체감온도는 영하 16.6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 종일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6.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부산은 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